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에서 제막식을 앞둔 소녀상을 보고 발끈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조형물은 소녀상 앞에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속죄를 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교도통신에 아베 총리를 특정해 이 조형물을 만든 것이 아니다. 사죄하는 입장에서 모든 남성을 표현한 것이다. 사죄하는 남성이 소녀의 아버지일 가능성도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 누구도 사죄하는 남성을 일본의 아베 총리라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이 이렇게 발끈하는 것은 주적심허. 도둑이 제 발을 저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본이 제 발을 저리며 헛발차기를 하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태양계 중심에 있으면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네, 바로 태양이죠. 태양의 수명은 123억 6,500만 년으로 현재 45억 6,720만 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구보다 33만 배나 무거운 태양은 표면 온도 6,000도, 태양의 중심은 1500만 도, 중심 핵에서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1억 5천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태양은 지구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음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만 봐도 태양에너지가 풍력이나 수력 등 기타 에너지원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누군가가 태양의 중심핵에서 벌어지는 핵융합 반응을 만들고 제어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1억 도가 넘는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전세계 에너지 대혁명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에너지 대혁명이 한국의 주도 아래 성공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주도 아래 미국,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이렇게 7개국이 참여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라 불리는 글로벌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최근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닌 중국도 아닌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 이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압도적인 기술력 때문인데요. 올해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가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무려 8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핵융합 연구의 새 역사를 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인공태양 이터 프로젝트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게 됐고, 지난달까지 이미 6,18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게다가 무려 224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진공연기 본체와 포트부터 삼중수소 저장 공급 시스템과 전원 공급 장치 등 대부분의 주요 핵심 장치들을 공급하고 있고, 최근 시작된 조립과 실험 과정에서도 한국이 리드 국가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동 중인 핵융합 실험 장치 중에서 이터와 똑같은 방식은 오직 한국의 K-스타밖에 없죠. 결국 한국의 경험과 실험 데이터를 그대로 이터에 적용하기로 했고, 이터 국제기구 건설 총괄 직책인 기술사무차장과 건설 부문장 모두 한국 과학자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전 세계의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사와 더불어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정상급 인사의 영상 서면 축하 메시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저널 사이언스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핵융합 프로젝트인 이터 프로젝트는 250억 달러 규모로 오늘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 한국과 미국, 유럽 등 7개 파트너가 참여해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극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태양은 꿈의 에너지다. 방사능 위험도 없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청정 에너지다. 우리는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미래 에너지를 꿈꿔왔고, 우리의 꿈은 인공태양을 만드는 사상 최대의 국제 프로젝트 이터를 낳았다. 이터는 라틴어로 길을 뜻한다. 우리의 길은 지구의 다른 생명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공태양에 이어서 세계 최초로 부생수소 발전소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생수소, 즉 그동안 그냥 버려진 수소를 다시 에너지로 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석유화학 공장의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해 태워지거나 버려지던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연간 40메가와트시의 전력, 즉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드는 동시에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해주기 때문에 전 세계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52조 7천억 원의 계획을 발표했다. 라며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부생수소 발전소가 세워진 바로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수소 연료 전지 보급량의 40%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 격인 수소경제위원회를 조기 출범할 것이고 2040년까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지난 3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결정문 공시 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절대 하지 말라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현금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2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한일 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일본이 가장 뼈아픈 곳을 건드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오며 일본의 요구대로 모든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었고 이에 참다 못한 한국 정부는 5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5월 말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한국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모태기 외무상은 이 발표에 놀랐다며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들은 한국과 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항변하며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쌓아 올려온 것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일본 결정이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라며 모순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순된 행동을 넘어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은 한때 지소미아까지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전제로 대화를 요청해와 종료를 유예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혹 일본 측이 시간을 끈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일본은 시간만 끌며 약속했던 수출 규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 풀면 WTO 제소와 함께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고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WTO 제소와 함께 바로 시행한 건 지소미아 종료가 아닌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해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일본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 자산이 현금화되려면 2달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경고를 하며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경제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소 부총리는 만약 한국이 일본 민가기업 자산의 현금화 등을 실행한다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 틀림없다고 위협을 가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자릿수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본의 위협에도 한국 정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일본이 한국에게 빌려준 돈을 빼내서 한국이 결국 IMF로 가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이번에도 한국에 있는 일본의 금융을 빼서 한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IMF 당시 한국 정부는 40억 달러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갚아야 할 부채는 1,500달러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기준 한국이 가진 외환보유고는 4,075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12개 나라와 언제든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과 맺은 통화스와프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만 캐나다는 2017년 한국과 무기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한국은 미국과 600억 달러, 한화로 약 77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언제든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기에 국내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국의 요청으로 인해 미국과 엄청난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일본의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도 국내 은행들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규제 분야를 금융으로 확대하더라도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일축하며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며 일본이 제재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금융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한국은 이 또한 철저히 준비해놨습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WTO 제소에 대해서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가 이뤄지고 수입 대체 성과가 나오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이미 명분과 실질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6년째 무역 적자를 볼 정도로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충돌이 생기면 피해를 입는 쪽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감염병 사태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이 막히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2%로 최악의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도 일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